무장을 하게는 못됐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전술핵, 우리 안에 남북 간에 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못했지만, 그러다 우리가 핵공유라는 것을 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공유라는 게 나토 수준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혹은 유럽 또는 한국과 미국이 핵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결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중에는 최고 잘한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나절이 안 돼서 미국에서 그걸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성과를 내겠다고 한 부분을 못 낸 거죠. 도청 문제를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국가 간에 재주가 있으면 또는 실력이 있으면 도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다 항의를 하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죠. 최소한도로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미 양국 간에 상호 동맹인데 그렇게 관계가 좋고 소통을 잘한다면, 아니 우리 사이가 좋으면 우리 갈상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사이가 좋은데 제가 도청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잘 통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도청까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엄격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왜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면서 도청을 했냐라고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는 정말 너무 친해서 이쪽에서 도청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만큼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정보 유통이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다 소리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덮은 거예요.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사실 한국이요, 이제 70년 동맹을 했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한국이 아니잖아요. 50년 전에 한국도 아니잖아요.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도 아니잖아요. 60년대 한국도 아니고 70년대 경제개발을 할 때 한국도 아니고, 이제 한국이 제법 컸잖아요. 한류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 됐고, 물론 미국이 더 세지만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록 미국이 갖고 있는 주도성도 있고 가령 전자권도 전지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지만 적어도 필요할 때 할 말을 하는 동맹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적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춰주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국익에 있어서 최대의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반도체죠. 두 번째가 자동차. 한국이 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사실은 삼성이 반도체를 중국에 파는 게 우리 무역의 20%를 점했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태 전략이 그냥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 더 이상 반도체에서 크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인태 전략에 속하는 나라들이 반도체도 우리끼리 하자. 그러니까 미국, 한국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접고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당장 돈 되는 건 중국에 있는데 그거를 삼성이 접고 미국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는 손해를 안 보는 정도는 해줘야 그게 상도의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들어와라,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동네에서 거래를 할 때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만 과거와 달리 이런 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관한 수출이 좀 줄고 최근에 미국에 관한 한국 수출이 좀 늘고 있어요. 큰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끝까지 중국과의 균형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세계 흐름이 변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자동차 보조금을 주는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거기에 현대차도 들어가고 쭉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할 때 결국은 미국 차만 보조금을 주고 한 군데도 외국 차가 안 준 거예요.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가면은 반도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와라. 근데 이게 조금 진도가 나가서 돈을 상당히 벌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까서 이익을 공유하자. 그리고 반도체 삼성의 제일 최고의 기밀 부분을 국가에 미국에 알려다오. 이거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기 위해서 삼성의 사장단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 엔지니어를 공유하는 일은 안 하겠다. 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현재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 쪽으로 더 가는 선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소대를 받는 식으로 갈 수 없는 그 치열한 지금 선택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 전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체의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면 큰 틀에서 미국의 흐름과 미국 중국의 경쟁으로 가는 그 흐름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의 국익, 한편으로는 안보, 또 한편은 경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열하게 최대한 유지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와 관련된 성적표가 보니까 결국은 말은 근사한데 난득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미일 관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잘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한 중에 몇 번 반복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하고 관계를 잘 풀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한미일 관계, 미국이 세계 전쟁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동맹이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이 세계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서로 크게 다투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갈등이 결정적인 한미일이 협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은 불편한 거예요. 그걸 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한테 이른바 협상을 할 때 뭔가 지렛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안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는 뭘 했어야 되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했던 것이 우리가 핵 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핵 추진 잠수함 정도는 우리가 갖겠다. 사실 이렇게 쭉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하고 호주하고 얘기해서 호주는 핵 추진 잠수함을 하나를 지원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근데 했어요. 미국의 원칙을 깬 거예요.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핵 무기를 갖지 않지만 핵 추진 잠수함 정도는 어려우니까 우리도 가지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따내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경제에서 우리 반도체가 이렇게 가는데 완전히 손해를 보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우리도 보조금 하나도 없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미국이 한국에 꿀리는 게 있어요? 별로 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미국한테 이 정도는 너네가 해줘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은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그런 데 있어서의 하나의 지렛대의 의미가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풀어갈 텐데 그러면 너네도 뭔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있어야지. 한일 관계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시정하고 또 한일 간의 문제를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고 이런 면도 있지만, 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한일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큰 국익을 밀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싹 내줬잖아요. 그것의 제일 큰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 이어져서 이번에 했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밀고 당길 수 있는 지렛대를 몽땅 미리 다 내줬다는 사실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어진 큰 외교는 우리에게 남긴 국익이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방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한일 합방이 무효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한일 합방이 합법이고 유효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에 최초로 그것이 잘못되고 위법이고 원천무효였고 그 배경에는 한일합방의 무효였다라는 그 정신을 대한민국 법의 정의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렵게 수십 년간의 노력을 거쳐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리해낸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꼭 그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첫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한 것을 그냥 대통령이 자기의 말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을 위배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학자들이 이것을 탄핵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게 그냥 민주당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대한변협, 우리가 보면 그냥 어느 제도권 단체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첫째 문제고 대통령이 자 내가 반컵 내주면 그 다음에 반컵은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채워주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최대로 많이 가버린 거잖아요. 그전에는 눈치라도 봤어요. 근데 아예 눈치 안 보고 그냥 최대로 많이 가버린 거예요. 70명인가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외교가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나는 것이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해방 이후의 외교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미동맹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중심 사고나 친미적인 라인이 우위였습니다. 쭉 내려오는 사실은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대부분 그랬어요. 이번에는 최초로 친일 라인이 우위가 된 겁니다. 이번에 안보실이 싹 날아갔잖아요. 거기에 남은 게 유일하게 김태효라는 분이 있어요. 안보실 차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교에 관한 것들을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외교 연구원이 있어요. 그 연구원장으로 간 분. 이 두 분이 나카소네라는 전 총리가 준 나카소네 상의 수상자고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이 일본 국비장학생 한국의 1호고 최초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 중심 사고가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최초로 외교의 핵심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 관계가 있고 여러 일들이 발생할 때 미국보다도 일본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외교에 있어서 핵심 라인이 됐다는 것. 이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1년, 2년 상황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독도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엔의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가는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는 일관되게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때 다 이 정부가 앞으로 취할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고에 있어서 일본 중심의 사고를 하는 라인이 우위에 점하게 된 최초의 정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그냥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 탄생한 이후에 경제 문제라든가 정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 미국 그 방문만 놓고 제가 전체 상황을 설명드린 이유는 비교적 이것이 우리에게 나름 조금 이렇게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공부도 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80 정치 인생을 마감하면서 썼던 회고록 2권의 맨 마지막에 후기를 보면 한 20페이지가 되는데요. 그 20페이지의 3분의 2가 뭘로 되어 있느냐? 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후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교를 잘해야 사는 나라다. 그러면서 주문하기를 정치인들에게 외교를 공부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외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정은 조금 잘못되면 회복할 수, 뒤집을 수 있지만 외교는 한번 잘못되면 뒤집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이 외교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정말 한번 보세요. 2권의 회고록 가운데 맨 마지막 20페이지에 3분의 2를 외교 얘기를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제는 외교가 정치를 규정하고 외교가 경제를 규정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많은 실정이라든가 부족함의 어떤 결정체가 최근에 있었던 일본 방문, 일본 외교, 미국 방문, 미국 외교로 집중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국익을 무시하고 기업들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발언 같은 것에서 당장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러시아 간담회를 하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의 결절점들이 이 외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번 일본과 미국에서 나타난 외교를 보면서 이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온 국민이 깊이 생각해 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머지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갈상돈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이겨보지 못해서 승리의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부터 사실은 오늘 와서 저는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제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2에 처음 국회의원을 하고 36에 했거든요. 최연소를 2번 했는데, 서울의 영등포, 지금 여의도가 속해 있는 곳이에요. 중강남입니다. 여기도 사실. 제가 거기 당선되기 전에 거기도 사실 우리 당 계열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됐을 때 당시 부총리였던 나홍배 부총리라는 분이 하고 있었어요. 저를 그때 당에서 공천을 했는데 다들 그냥 왜 쟤를 사지로 보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된다고 안 보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첫 선거에서 딱 한 달을 치러가지고 지역구에서는 1000표를 이기고 군 부지사 투표에서 1200표를 줘서 200표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다다음번 2번을 연속 최연소로 이겼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밭이 작동을 하죠. 여기는 밭이 어려운 데죠. 두 번째로는 구도가 작동을 하죠. 밭이 있지만 그러나 구도라는 게 작동을 해요. 세 번째로는 운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선거 결과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진주 갖고 옆에 사천이 있는데, 사천에 유일하게 지역구로 민노당 출신의 강기갑 의원이 당선이 돼봤잖아요. 사실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막 표를 갖고도 분석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거든요. 그게 당선이, 강기갑 의원이 그게 지금 된 것도 아니에요. 5년 전에 된 것도 아니에요. 10년 전에 된 것도 아니에요. 언제예요 도대체? 그 시절에 민노당에 강기갑 의원이 당선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요 정치판으로 이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 탄핵될 거라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거 말고 여러분 탄핵은요 국민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탄핵 의결을 하는 거. 그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숫자만 가지고 탄핵을 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당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지가 않았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 생각해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상에 그게 획 바뀔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 못하는데 그 당에 속한 의원들조차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기가 과연 내년 4월에 딱 떨어져서 올지 아닐지 사실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2월에 분위기가 확 좋았다가 4월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꽝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꽝이에요. 중앙당은 뭘 하는 곳이냐? 그 우리에게 최적의 분위기가 내년 4월에 딱 맞춰지도록 그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오늘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당이 또 올라 잡아채고 또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적어도 전국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다음 총선에서 어느 쪽이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래도 민주당 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총선에서의 기준, 즉 총선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하나인 이 정권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라는 중간평가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금 대부분 60%를 넘고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측면에서 기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관리하면 되느냐? 이번에 복두사건 같은 거 악재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도 남아서 처리할 것들이 있어요. 정리 다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낮게 가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 이를 때까지 중앙당에서 결코 오버하거나 실언하거나 에러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관리를 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나고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왔기 때문에 당이 적어도 중앙당 때문에 선거를 못 치르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도록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그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기본 하는 거예요. 기본 못 해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당이 더 이상 에러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기본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득점을 해갈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거. 우선 이 얘기부터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주와 사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심을 좌우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풉니다. 제가 정책을 맡고 있는 한 그건 제가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사천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주항공청이 잘 오늘 이 시점에도 또는 앞으로 약간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지지부진한 대목이 있다. 그건 100%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1차적으로 거기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법도 내고 등등 추진을 해야 될 책임을 갖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천 출신의 하영재 의원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도 물론 이 지역의 진주의 박대출 의원이나 강민국 의원이나 이런 여권 출신 의원들이 있죠.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까지는 그 양반들이 하는 일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제일 1차적으로 이건 사천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등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물론 한영재 의원이 그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만큼 역할을 했느냐, 그것도 별도 문제예요.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서 더 지금 한편으로는 어려워지고 조금 휘청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시 잘 잡아서 우주항공청 법이 잘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사천 진주에 걸쳐 있는 이 지역에 최종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당의 대표에게도 말씀드렸고 당의 지도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과정을 잘,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법을 내자마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사실은 국회의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적인 법으로 갈 자신이 조금 없어서 최대한으로 약화시켜서 내놓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왕하면 제대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법은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장래를 보아서나 또는 이곳 사천 진주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면 그것이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나 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갈상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경호 위원장님, 갈상돈 위원장님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국회에서 그렇게 처리되게 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두 분의 역할이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저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보통 두 분한테 격려의 박수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가 위원장님과 한 위원장님께 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꼭 필요한 다른 이슈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여쭤봤거든요. 몇 가지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밭이 기본을 좌우하지만 그러나 상황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상황이라는 굉장히 유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슈가 중요한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슈인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되기도 하고 민주당이 기여를 했다 하는 쪽으로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이 이슈를 새롭게 잘 제기했네, 잘 밀고 가네 하는 것들을 두 분이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도로 중앙당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캠페인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지만 딱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격주에 한 번씩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집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이것들을 꾸준히 하시고 기왕이면 그런 것에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우주항공청 문제,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해서 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지역에서 그간의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별로 고민을 그냥 뽑아주면 쉽게 후보가 되면 당선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덜한 면이 있다면 우리는 2배, 3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02년에 38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나왔다 깨진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거법으로 아웃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청계천을 연구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사실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선거에 당선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청계천 이슈를 갖고 살아났어요. 제가 그 선거를 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저는 어떤 선거를 하건 간에
반드시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젠다이고 이슈이고 정책입니다. 그것이 당장 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무언가 새로운 거, 무언가 나의 것, 나의 브랜드,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것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패배를 경험하면서 항상 어떤 선거를 하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을 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두 위원장님께서 잘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전파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큰 대세의 흐름은 다음 총선은 적어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적어도 누구를 뽑느냐 문제 이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어? 잘했다면 여당을 찍어주고 잘 못했다면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라고 물어볼 때 적어도 국민들이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뽑을까 할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할 수 있지만 윤석열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과반수가 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건 저는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앞에 놓고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 이슈 중에 아주 큰 이슈인 우주청 이슈는 확실하게 서포트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슈는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그 또한 최대한도로 함께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 되든지 아니면 감투가 되든지 최대한도로 같이 하면서 우리 진주 지역, 진주 서천 이 지역이 승리하고 서부 경남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